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보자. 요거 이제 순물질의 상도표인데 이 순물질의 상도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순물질의 상도표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슬쩍 언급한 게 있죠. 뭐? 그 겨울에 야외에서 빨래 말리기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이 상도표가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상도표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다? 상도표는 닫힌 개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해당 관련 물질이 순수한 상태로만 있는 상황에서의 뭐냐면 조건에 따른 상태를 표기한 그래프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우선 실험 장치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요런 식의 피스톤 같은 곳에다가 어떤 순물질을 넣고 요런 식의 압력 조절.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요렇게 열선 같은 걸 세팅을 해가지고는 뭐 일종의 에어컨 장치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걸 딱 세팅을 해두고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상태를 관찰한 것,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상도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그 피스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되어 있는 피스톤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고, 이 피스톤은 당연히 성격상 어떤 그릇일 수밖에 없다? 닫힌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상도표 하면 굉장히 유명한 상도표가 바로 H2O 보이시죠? H2O에 대한 상도표죠. 누구지? 친구는 누구예요? 뭐라고요? 시험 친다고요? 학원 상담 받고. 아 진짜로요? 오. 저도 잘 모르는데. 진짜로요? 잠시만요. 여기 원래 강의했거든요. 여기 옆으로 옮기시면 되겠네요. 여기 비어 있으니까. 근데 자기인데 몇 학년이에요? 아 중 몇 학년이야? 중학교 몇 학년이야? 1학년이요. 그래요. 이제 이게 뭔가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모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그래 가시면 돼요. 그래 가시면 돼요. 아 중학교 1학년 지금 볼 수도 있나? 그래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네. 어이 카메라. 내가 많이 이상한가? 많이 이상한가? 중학교 1학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엄마가 저기서 하라고 했어 꼭 해야 되거나 뭐 학원에서 뭐 부원장이 뭘 하라고 했겠지. 저기서 봐라 이랬겠지. 왜냐면 이게 뭐 강의실 사정이 바로 생각 안 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럼 저기서 봐라고 했으니까 그래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계속 봐. 자 봅시다. 네 그래.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H2의 상도표인데 이거 안 틀어줬겠지.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H2에 대한 거니까 1기압을 유지를 했을 때 0도씨 이하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 H2O를 놓고 이 실험을 하면 여기서는 액체로 존재할 거고 100도씨 이상에서는 어떻게 증기로 존재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죠. 뭐 이거는 뭐 우리 경험적으로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0도씨를 무슨 온도라고 하죠? 0도씨를 무슨 온도라고 하죠? 정상 어는점이라고 하죠. 그다음 100도씨를 무슨 온도라고 하죠?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죠. 뭐 이런 말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선 이제 두 번째 저 교선 위의 조건. 자, 교선 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직선들을 얘기하는 건데 언급을 하기 위해서 부호 표시를 좀 하면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교선 위의 조건들에서 는 항상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인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대문자 P라고 쓴 게 있는데 얘 앞으로 이제 뭐라고 읽을 거냐면 넘버 오브 페이지라고 읽도록 하겠어요. 자, 뜻은 뭐냐면 관찰되는 상태들의 개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요 조건 피스톤 외부에서 1기압으로 유지를 하고 0도씨로 유지를 하면 이 안에서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 그럴 때를 넘버 오브 페이지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도씨일 때는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하는 거,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걸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객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넘버 오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TA 곡선. 자, TA 곡선에서는 그렇다면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한다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조건이 바로 TA 곡선이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TA 곡선을 뭐라고 부른다? 승화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어는점 곡선이 된다. 그래서 이때 잘 보세요. 어느 곡선 이거 승화 곡선입니다. 승화 곡선. 그냥 승화 곡선이요. 어느 곡선은 개뿔이다. 승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승화 곡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승화 곡선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바로 고체의 무슨 곡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바로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 말씀 아시죠? 자, 증기압이 어떻게 정의됩니까? 증기압의 정의는 뭡니까? 증기압은 기체와
또 다른 상태가 공존할 때 기체 부분합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써드려요. 증기가 또 다른 상태와 공존할 때 기체의 부분합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서는 항상 얼음 수증기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증기가 아닌 상태랑 공존하는 거니까 그때 기체의 부분합이 해당 상태의 증기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뜻이냐시겠죠? 알겠죠? 좋아. 이때 우리는 어떤 수리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수리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ln p 증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승화 곱하기 T분의 1 R분의 델타 S 승화 이런 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수식의 이름이 뭐죠? 바로 클라페이론 클라우지우스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클라페이론 클라우지우스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 곡선 자체가 승화 곡선이니까 승화 곡선이고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니까 여기에 P 증기라고 쓴 것이 바로 증기압 표현인데 승화와 관련돼 있는 증기압 곡선이니까 바로 그때 엔탈피 변화가 승화 엔탈피, 엔트로피 변화도 승화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식인데 자, 이 수식이 일반 공교육 과정에서는 배워요, 안 배워? 일반 공교육 과정에서는 이 수식을 안 배우죠. 수능화학 원투에서 이런 걸 안 배운다고요. 그런데 심층 문제에서 이 수식이 나오게 안 나오게요? 심층 문제에서는 이 수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그냥 추가 질문의 형태로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어떻게 등장하냐면 당연히 그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는 문제에 이 수식을 활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추가 문제들을 제시하고 거기 이제 채점 가이드라인에 클라우지우스 식을 혹은 클라페이론 식을 언급해서 대답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심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어떤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제도이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과학고 학생이나 영재고 학생들을 일부러 뽑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짜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설명을 하라고 할 때 그 문제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교수들쯤 되면 이런 수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말고 막막 언급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이 관계가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는 바로 요거죠. 요거 TV 곡선. 자, 그럼 이 TV 곡선은 어떤 상태하고 어떤 상태의 공전입니까? 얼음과 물의 공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솔리드와 리퀴드 요 사이의 공존 이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TV 곡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부르죠? 바로 융해 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죠. 혹은 어는점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는점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깜짝. 아, 4시 반 수업이 반가워요, 민재스. 안녕하세요. 민재 별일 없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 승만아, 제 아는 애. 네, 어떻게 알아요? 같은 학교에. 같은 학교요?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쟤랑 얘기해 본 적 있어? 본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이름도 알아요? 네, 그래. 민재도 여기 승관이 이름 알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체크. 자, 어느 점의 정의는 뭡니까? 어느 점의 정의는 뭡니까? 민재, 네. 어느 점의 정의가 뭡니까? 어느 점의 정의? 고체의 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온도? 뭐요? 뭐라 그러는 거야? 나뉘기 말고. 리트리버야? 그거 뭐야? 저 어느 점의 정의 뭡니까? 어느 점의 정의요? 액체가 고체가 다시 크게 뭐? 액체가 고체가 액체가 고체가 뭐? 액체가 되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온도요? 나쁘진 않은데. 자, 어느 점의 정의는 뭐냐면, 잘 보세요. 닫힌 그릇에서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온도예요. 알겠죠? 방금 이제 리트리버 양이 액체가 고체가 된다, 고체가 액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고체가 액체가 된다, 액체가 다 좋은데 더 좋은 표현은 바로 뭐 공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존. 뭔 뜻인지 알겠죠? 공존. 그런데 그때 하필 0도씨를 정상 원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H2에 대해서. 그럼 정상의 뜻은 뭐겠어요? 정상의 뜻은? 하필 또 일기압일 때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정상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넘버 오브 페이지 2가 되는 이 온도 위에 모든 온도가 다 뭐라고요? 이게 다 어느 점 다 어느 점인 거예요. 알겠어요? 다 어느 점이에요. 다 어느 점인데 그 어느 점이 하필 압력이 일기압일 때를 정상 어느 점이라고 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느 점의 정의는 뭐하고 뭐가 공존하는 거?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 그걸 어느 점이라고 한다. 됐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때 간단한 그 수식 전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다. 준다. 자, 관련해서 펀더먼털 이퀘이션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펀더먼털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연력학에서 적용되는 기본 수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펀더먼털 이퀘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깁스 에너지에 대한 거죠. 보이시죠? 깁스 에너지. 자, 이 깁스 에너지 펀더먼털 이퀘이션 뭐예요? 자, 깁스 에너지에 대한 펀더먼털 이퀘이션 쓰고 뭐예요? 기억나는 거? 뭐? DH 뭐를? 뭐? DH DH 마이너스 TDF TDS. 이거요? 이거는 등온 조건에서
등운 조건에서 적용되는 수식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만족되는 기본 수식. 이한 뭐예요? 그 VDP 어. 마이너스 SD. 오 좋아요. 좋아요. 윤호도 알고 있었어요? 까먹었던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저희 민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잘해요. 그래요. 자, 방금 이제 이현이하고 승관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VDP 마이너스 SDT.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유도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유도하는 게 있는데 됐고 이게 그래서 이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도 엔탈피에 대해서도 이 펀더먼셜 이쿠에이션 다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쓰이는 건 이게 실제로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이 정도는 외워 안 했죠? 이 정도 외워. 좋아.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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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자, 이때 n은 뭐겠어요? 몰수.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위에 줄게요. 위에 준다.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했을 수 있지. 됐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소문자 m의 뜻은 영어 표현 몰러, 우리말 번역 1몰을 뜻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깁스에너지는 깁스에너지인데 순물질 1몰의 깁스에너지 변화는 순물질 1몰의 부피, 순물질 1몰의 엔트로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만약 서로 다른 두 상태 알파와 베타가 그럼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 각각은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 중 한 상태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알파하고 베타는 고체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 기체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이 알겠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를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상태 알파 베타가 공존한다면 어떻게 된다? 양쪽에 1몰당 깁스 에너지가 같게 나타나야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양쪽의 그 깁스 에너지가 같을 때 그 양 두 상태가 공존한다라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원리죠. 연력학 제2법칙 속에서 이거 어떻게 다 증명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모르셔도 되고 왜냐면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알파 상태와 베타 상태의 1몰당 깁스 에너지가 같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미분한 변화율도 같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 관계를 슉슉 집어넣으면 짜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파 상태에 대해서 VDP SDT, 베타 상태에 대해서 VDP SDT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압력 변화식이 있고 온도 변화식이 있으니까 얘를 같은 방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걔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dpdt는 sm 알파 빼기 sm 베타 vm 알파 빼기 vm 베타. 자, 이렇게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편의상 어떻게 바꾸자? 델타 sm 나누기 델타 vm 이런 걸로 바꾸어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 수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수식을 바로 그 유명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펀더멘셜 이쿠에이션을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거를 이렇게 계속 유도해서 생각해도 되지만 뭐 사실 뭐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것만 외우자라고 했는데 좀 정신없으면 이것만 외웁시다. 알겠죠? 이것만 외웁시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역시나 물리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수학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유도과정 전체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도 그냥 요거 정도만 알아도 이 상도표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게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정도는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 자, 근데 이게 외울 때 이게 이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 사실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그냥 생짜로 그냥 외우고 있었다고 치자 라고 하면 이게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dpdt가 델타 S 델타 V인데 외우다 보면 이게 분모 분자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분의 뭐였더라?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게 유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생각 관계가 없지만 그냥 생자로 외웠는데 갑자기 순간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땐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처음 그렇지. 바로 단위 분석을 해주시면 되죠. 단위 분석. 그럼 잘 봐요. 자, 압력 단위는 뭐예요? 압력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파스칼. 바로 뉴튼 퍼 미터죠. 뉴튼 퍼 미터죠. 그다음 온도 단위는 뭐예요? 선생님? 왜요? 미터 미터 제곱이죠. 그다음 온도 단위는 뭐예요? 바로 켈빈이겠죠. 엔트로피 단위는 뭐예요? 엔트로피 단위는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엔트로피, 부피는 다 뭐 당이니까 1몰 당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부피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3승이죠. 그럼 이때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무슨 단위가 나와? 요거하고 곱하면 줄퍼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해도 뭐가 나와요? 줄퍼몰이 나오죠. 즉 요렇게 곱한 것과 요렇게 곱한 게 등호가 되려면 단위로부터 위아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앞부분 줄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저기에 있는 TV 곡선.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듯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으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 1몰의 엔트로피를 분석을 해볼 건데 만약에 저기서 아이스하고 1몰의 엔트로피 워터 이거를 비교하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1몰의 부피를 생각을 하면 워터하고 아이스 중에 1몰의 부피는 어디가 더 커져요? 아이스 쪽이 커지죠. 이유는 뭐 때문에? 아, 거의. 이유는 뭐 때문이죠? 바로 수소결합 때문이죠. 수소결합 얘기 저번 시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수소결합이 잘 형성될수록 부피는 커져요, 부피는 작아져요? 수소결합이 잘 형성될수록 응축상의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물보다는 아이스의 부피가 더 커진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의 논리구조로부터 바로 1몰 엔트로피의 변화와 1몰 부피의 변화, 이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쪽이 플러스면 요쪽이 마이너스, 요쪽이 마이너스, 요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로부터 dpdt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요게 음수가 될 텐데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요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음수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으로부터 아이스하고 워터에 대해서 아이스가 더 고밀도고 워터가 더 저밀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만약에 액체 쪽이 더 고밀도가 되면 이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뭐야 이거? 더 저밀도 더 고밀도. 그래서 얼음에 비해서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음수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체가 더 고밀도가 되면 접선의 길이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 충분히 많이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자 위에 줄게요. 위에 준다. 짐성. 자, 그 다음 세 번째 TC 곡선 바로 요거겠네요. 자, 누구하고 누가 공존입니까? 워터와 수증기의 공존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끓는 점 곡선이다. 혹은 물의 증기압 곡선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증기압 곡선을 나타내주는 수식은 또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까? 로그 증기압은 마이너스 엔탈피. 근데 이때 엔탈피는 증발과 관련된 증발 엔탈피겠죠? 자, 기계함수로 나누고 t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증발 엔트로피 나누기 기계함수. 이런 식으로 요 TC 곡선의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아. 됐죠? 이때 그 다음 또 얘기를 해볼게. 바로 요 조건입니다. 자, 요 C라고 하는 조건에 온도가 몇 도냐면 374도 C 정도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H2의 경우는 이 정도고 그때 압력은 대략 218기압 정도입니다. 그 조건을 지금 C라고 해둔 건데 이때 세 번째 점 C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그 유명한 임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위에 이제 실험장치 지울게요. 실험장치 좀 지우고. 아시다시피 요 조건에서 뭐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유명한 초임계 유체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초임계 유체는 왜 발생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액체와 기체의 밀도를 구분할 수 없어. 자, 초임계 유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요? 바로 초임계 유체는 고온 고압 조건에서 나타나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 해당 물질의 고온, 고압 조건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초임계 유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때 온도 조건 394도씨나 218기압 같은 것도 우리 보통 상식적 상황에 비교하면 상당히 고온이고 상당히 고압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바로 이거죠. 고온, 고압 조건에서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첫 번째, 보통은 당연히 액체가 고밀도죠.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압 조건에서는 기체의 밀도가 커질 수 있죠.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뭡니까? 고압 조건에서 기체의 밀도가 증가한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식. 고압 조건에서 기체의 밀도가 증가한다를 보여주는 수식이 뭐가 있습니까? 비상기체 상태가 바로 PM은 DRT가 되겠죠. 이 수식 외우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밀도가 커진다. 됐죠? 자, 그런데 3 조건 C에 이 밀도 같아진다. 의 세 번째, 또 재밌게도 고온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온 조건에서는 액체의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 이건 왜 그래요? 자, 고압 조건에서 기체 밀도가 증가하는 건 요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고온 조건에서 액체 밀도가 감소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가 열팽창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왜 물리학에서도 연력학을 배우잖아요. 그 물리학 연력학 첫 챕터에 맨 처음 뭐 나와요? 열팽창 계수 나오죠. 그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시로 막 드는 게 그 뭐 한여름에 뭐 옛날에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막 기차 설려고 막 열팽창 해가지고 꾸불꾸불 해주고 막 그런 거 사진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열팽창이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액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 기억나요? 올해 여름이요. 네. 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별 생각이 안 났어요. 기억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뭐래더라? 여기 파리 가본 사람. 파리. 프랑스 파리요. 나예요. 내가 가봤다고. 내가 가봤다. 언제 가봤겠어? 신혼여행. 그쵸. 허니문 때 갔었습니다. 왜 윤우야? 뭐 부러워요? 아니 안 부럽다고요? 프랑스 별로 안 좋아해요. 프랑스 안. 그럼 어디는 좋아하는데요? 미국 미국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에 뭐 KKK 뭐 아니면 뭐 마가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더라? 내가 언제 결혼했지? 2003년에 2003년에 결혼했거든요. 200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옛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20년 전에 그 프랑스나 파리의 이미지는 어땠겠어요? 대단했죠.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20년 전이니까 내가 몇 살? 내가 30이나 29 그때였단 말이죠. 그럼 30이나 29 그때 정의로는 지금보다 훨씬 애기잖아요. 그러면 30살, 뭐 29살 정의로운 애기가 바라보는 유럽의 그 파리. 진짜 나는 또 여행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나는 여행에 대한 욕구가 크지가 않아서 여행을 거의 안 가봐서 사실은 그 실험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본 거 외에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때 이제 김선아랑 처음 파리 가는데 야 진짜 그 설레임과 그 황홀함이랄까? 모든 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유럽 선진국 한복판 프랑스 파리 저 멀리 보이는 에펠탑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멋진지 막 거기서 사 먹는 빵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막. 근데 요즘 유럽과 파리는 어떻습니까? 양아치. 좋댔죠? 좋댔죠? 네.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럽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오히려 쟤네들이 와서 막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역전됐죠. 그 2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한 강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대학 합격자 발표가 다 나고 모든 것이 완결이 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 올바른 대학 생활,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위한 무료 특강 강의를 하겠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잠깐 해준 얘기들 있죠. 네,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지에 대한 특강 강의를 계획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정도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그래서 이제 뭐 관심이 있는 분들 내가 그 단톡방에 공지를 할 테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일요일 저녁쯤으로 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럼 여러분 합격자 발표 언제 다 나요? 1월 달에 다 나나? 12월에 다 나요? 12월에 다 나요? 그러면 아마 메이비 한 뭐 1월쯤 되겠네요. 1월쯤 여러분 뭐 거의 뭐 이렇게 막 탱자탱자 놀고 있을 때 그때 뭐 그런 강의를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프랑스 파리에 올해 여름에 에펠탑이 출입 통제가 됐죠. 왜? 열팽전 때문에. 왜냐면 에펠탑이 쇳덩이로 돼 있잖아요. 걔네가 그 불어가지고 에펠탑이 불었어. 불어가지고 이게 볼트 너트가 이렇게
헐거워졌대. 불어가지고 딱 벌어져가지고 거기 사람 올라가면 무너질까봐 그 에펠탑이 출입 통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에펠탑의 그런 열팽창을 막을 수 있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파리나 프랑스 당국 자체가 지금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파리 그 에펠탑이 지금 위험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고온 고압 조건을 동시에 유지해두면 기체의 밀도는 커지고 액체의 밀도는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둘의 밀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성격이 비슷할수록 잘 섞이고 성격이 다를수록 안 섞이죠. 그런데 지금 얘는 순물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순물질이 기체로 존재하느냐 액체로 존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순물질이 기체로 존재하건 액체로 존재하건 성격은 다르겠어요? 성격은 똑같겠어요? 성격은 같겠지. 그런데 밀도마저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섞여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상태가 구분할 수 없게 섞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초인계유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 자 성도표에 대한 이제 마지막 주제. 자, 그 다음 13 됐고 3, 2, 3, 4 조건 T. 자, 아시다시피 이 조건 T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죠. 트리플 포인트. 자, 이 트리플 포인트는 지금 주어져 있는 H2 상도표에서 유일하게 넘버 오브 페이지가 3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3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오브 페이지가 3인 이 조건을 이제 실험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H2의 경우는 그때 압력이 0.006기압이고 그때 온도는 0.01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넘버 오브 페이지 3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요렇게 아이스가 있고 아래쪽에 워터가 깔려 있고 요 위에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공간에 수증기가 들어차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온도하고 압력 조건을 딱 유지해주면 이 순간에서만 이 세 개를 닫힌 용기 속에서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중점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상중점은 바로 승화인 동시에 증발인 상황입니다. 승화인 동시에 증발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 상중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로부터 문제를 하나를 풀어볼 건데 여기 쓸게요. 준다. 퀴즈. 상중점에서 TA 곡선과 TC 곡선 중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접선에너지가 더 큰 건 어떤 것일까요? 승화 엔탈피가 더 크기 때문에 네. DA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또 그냥 그렇게 그려놨죠 또 그냥 그렇게 그려놨죠. 네. 자 바로 뭐다? 여기에 있는 TA 곡선이 되겠습니다. TA 곡선. 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TA 곡선에서의 접선의 길이 여기 상중점에서 바로 짜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 삼중점에서 TC 곡선의 접선의 교육이 짜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A 곡선이 이렇게 쭉 연속이 된다고 쳤을 때의 삼중점에서의 접선의 교육이 TC 곡선도 계속 연속적인 함수라고 했을 때 삼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가 더 완만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가 더 급하다? TA 곡선에서 삼중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더 급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각각의 곡선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1, TA. 자, TA는 수식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증기압이 마이너스 델타 H 승화 엔탈피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저기에 있는 증기압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엔트로피가 뭐 거의 일정하다라고 하면 온도 변수는 여기에만 있으니까 미분을 해주시면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TV 곡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저 증기압 곡선을 증발 엔탈피의 함수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게 될 거고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값이 될 거라는 얘기죠. 물론 뭐 여기 이제 로그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로그가 증가함수인지라 뭐 안에 게 크면 바깥 것도 크겠죠. 그럼 이때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냐 작냐 대수 비교를 하라는 건데 이 경우 대수 비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증발 엔탈피하고 승화 엔탈피 중 무조건 누가가 더 커요? 승화가 엔탈피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 삼중점에서 요 빨간색이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생각해 보려면 바로 이거겠죠? 자, 저기 승화 엔탈피하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증발 엔탈피 요 두 개를 연결 짓는다면 여기에 뭐를 하나 더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용융 엔탈피를 여기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왜냐? 승화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승화라고 하는 건 고체가 기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증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고 용융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증발에다가 용융을 더한 게 승화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값을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되니 크기를 비교하면 승화 엔탈피가 언제나 제일 클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순물질의 접선의 순물질의 상대표를 그릴 때 삼중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승무와 관련되어 있는 쪽의 접선의 길이가 항상 더 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뭐 용액과 관련된 건데 입시에서 용액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가 주로 나온 게 있었냐면 그 뭐야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총괄성. 그래서 왜 뭐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죠. 물론 그거 역시 연력학 제2법칙으로 다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나온 적은 없고 그냥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정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답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의 문제만 나왔었어요. 그 아이디어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는 이제 연력학을 해볼 거겠죠. 연력학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 연력학 문제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연력학